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창업 1년 만에 억만장자가 됐을까? 사진에 보이는 그 남자죠. 포브스지의 이제 암호화폐 쪽 어제 부호 세계 3인가 이렇게 올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의 어떤 성공 비결이란 비결, 그리고 피처링 2014년 그때 그 시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90년대만 해도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이제 중국 그 화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장펑차오는 이때만 해도 햄버거 가게, 식당, 아르바이트 이것저것 하면서 학비를 벌던 그냥 어느 중산층 그 이하였죠.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지금 들어섰죠. 오래됐습니다. 바이낸스라 함은 작년 4분기에 전 세계 그 암호 자산 거래 그 시장 점유율이 무려 66.7%를 차지합니다. 66.7%, 전 세계 거래의 거의 3분의 2가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라고 하는 코인베이스가 불과 8.2%죠. 한 거의 8배, 9배 이상 바이낸스가 크죠. 이게 오히려 이제 반독과점 법에 좀 저촉이 될 정도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칼바람이 부는 코인 거래소, 작년 한 해, 지금까지도 계속 인력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증원을 하고 있었던 회사 바이낸스죠. 작년에도 5,000명 늘렸고요. 이번에도 15에서 30% 계속 사람을 뽑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좀 관련해서는 그 5대 거래소라고 하는 고팍스를 인수하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이제 할 것 같고요. 업비트의 강적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창펑차오는 77년생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냥 CG라고 합니다. 창펑차오의 이제 앞글자를 땄죠. 이제 부모님들, 특히 이제 할아버지가 영국 식민지에서 캐나다로 강제 노역 끌려간 이제 쿨리 노동자였고요. 이후에는 이제 중국으로 귀국을 했다고 하죠.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2014년 상하이에 있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에 올인 투자를 합니다. 그게 좀 올라서 17년도에 올랐죠. 그때 그 금액을 팔아서 자신의 회사, 드디어 바이낸스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거래소가 됐죠. 18년 기준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부자 3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기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변동성도 크죠. 이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자로 먼저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합니다. 그래도 실력이 꽤 좋았고 돈도 잘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듣게 됐다고 하고요. 중국의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사람이 있죠. 바비 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동생이 찰리 리이고요. 라이트코인을 만든 친구죠. 어쨌든 이 바비 리로부터 재산 한 10%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심취하죠. 비트코인 백서도 읽어보고 관련 그 세미나에도 다 참가를 해서 밑바닥까지 공부를 해봤죠. 그랬는데 이거 그냥 확신이 딱 들어서인지 2014년 상하이에 있는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 투자를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 로저버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만든 회사, 여기엔 전자 지갑 개발 업체 블록체인 인포에도 잠깐 일을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더 합니다. 이제 OK코인 거래소의 이제 기술이사로 이제 2014년 정도 옮깁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갔다 왔다 했었죠. OK코인도 당시에 엄청 큰 거래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낸스를 생각보다 늦게 창업을 했어요. 이게 2017년 7월 달에 이제 바이낸스를 설립하고, 그때 당시 아시죠? 엄청난 폭풍, 특히 하반기에 그 돌풍이 불었죠. 전 세계적으로 ICO 열풍이 불고요.
그래서였는지 자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바이낸스를 성장시키죠.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 3위가 됩니다.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죠. 등록한 사용자가 600만 명을 돌파해서 회원수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가 됩니다. 자, 이게 과연 운일까요? 실력일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장 그 거래소에 신규 화폐를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뭐 하버드 붙을 확률보다 낮다. 워낙 그 거래량이 많고 이제 넣었다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라고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를 잘 잡습니다. 뭐 블룸버그에서 추정을 해보니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올해 지금 2월 2일 기준 블룸버그에 의하면 그의 자산이 약 3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의 자산을 이렇게 뭐 그래프로도 나타내 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CG의 재산은 100% 비트코인과 BNB, 바이낸스 코인 이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도 팔았다고 했죠. 지금 자가 소유가 지금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았기 때문에 이 두 개로만 재산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의 재산이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최근에 모 매체와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좀 간단히 또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비트코인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2013년 12월 그 라스베가스에 개최된 조그만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 실크로드 사태, 이제 실크로드는 그 이제 밀매랄지 마약이랄지 몸에 하여튼 뭐 장기가지도 뭐 하여튼 좋지 않은 무기류 이런 것들을 파는 웹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썼던 돈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 그 웹사이트를 바로 이제 락다운 시키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뺏었죠. 자,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라 부정보도가 엄청나게 많았다. 하지만 이제 행사장에 가 보니까 이제 비탈릭 부터린도 있었고요. 매튜 로작 같은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이제 막 흥분된 개발자들, 영어로 너드라고 하죠. 이런 친구들이 막 혼재된 상태였다. 이게 그 2013년 라스베가스 MGM 호텔인데요. 이때 2,000달러,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 세미나 그 티켓 값이 비싸죠. 근데 뭐 규모는 뭐 한 100명 정도 모였으니까 굉장히 초창기 뭐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뭐 주력 사이트, 실크로드 막 이렇게 지금 붙잡혔다. 그리고 FBI가 지금 이거 뭐 실크로드 관련해서 뭐 압류했다. 뭐 이런 내용이 계속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었고요. 자, 비탈릭 부터린 이때 뭐 나이가 한 16살, 7살 됐을까요? 그리고 매튜 로작은 뭐 이 투자 쪽에서 잔뼈가 굵은 친구고요. 비트코인을 아주 오래전에 투자를 한 OG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사에 이렇게 참가를 해서 봤는데, 아, 이게 비트코인 커뮤니티구나. 개발자들도 있고, 뭐 뛰어난 투자자들도 있고, 뭐 교수들도 있고, 이제 컴퓨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았겠죠. 근데 이 정도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즉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비트코인 산업에서 구직을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제일 중요한 거죠. 살던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전액 비트코인에 올인합니다. 그때가 자신에게는 아하 모먼트였다고 하죠. 자, 13년도가 이제 라스베가스였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14년도 행사, 그러니까 세계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한국 행사만 이렇게 담당을 했었습니다. 뭐 우리 최초의 한국 거래소죠. 코빗의 전 유영석 대표님과 비탈릭 부터린이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고요. 뭐 이제 컨퍼런스 어젠다입니다. 이때 자, 이 뭐 전시회라고 하기도 뭐 할 사이즈죠. 이때 코빗 코인원, 이때는 그 회사 이름이 디바인 랩이었습니다. 자, 코인 플러그도 있었고요. 빗썸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뭐 엑스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때 참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업비트는 당연히 이때 지금 없었죠. 2017년 이후에 창업이 됩니다.
자, 비탈릭도 있었고요. 장펑차오가 사실 제 기억에 잘 없어요. 이제 동양인이기도 했고 그렇게 뭐 뛰어났던 개인이 이때만 해도 전혀 아니었었죠. OK코인의 이제 테크니컬 오피서였을 때 이렇게 연사로 와서 자기 그 거래소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차명훈 대표님도 이렇게 있었고요. 아서 헤이즈라고 뭐 그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로는 세계 최대죠. 빗맥스의 창업자도 그때 왔었고요. 지금 뭐 너무 유명해지신 오태민 그 저자님도 이때 와서 열심히 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렉처라고 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당연히 몰랐죠. 지금에야 뭐 전 세계 지갑을 뭐 세계 1위죠.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전자 지갑인데 CTO가 그냥 저는 대머리 아저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 젯코인의 뭐 파운더도 이렇게 왔었고요. 이제 뭐 사람들이 이 금 모양이니까 이걸로 뭐 목걸이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패널 토론도 하고 전시회도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사진을 제가 한번 뒤져보니 아서 헤이즈가 이때만 해도 풋풋하죠. 빅맥스 창업자였었고요. 이제 또 흑인이다 보니 제가 또 기억이 납니다. 체구가 이렇게 땅딸막하고 힘이 좀 좋은 흑인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면 만약 그 뭐 올인 투자를 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 하고 물어보니 만약 투자 실패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그냥 빵으로 간다면 아 망했네, 다른 직장 알아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속으로는 실제로는 비트코인이 절대 0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냥 어떤 분산화된 돈이 아니라 인터넷처럼 진화하는 기술이다.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자, 인터넷 기업들은 뭐 망하기도 하고 뭐 흥하기도 하죠. 근데 기술은 이게 뭐 없어지는 거냐? 아니다. 자, 한 지역에서 인터넷 금지시키면 다른 곳에 인터넷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세웠던 회사 프로젝트가 망하면 뭐 다른 곳으로 이직할 생각이었다. 매우 쿨한 뭐 답변입니다. 현재 뭐 당면한 업계 좀 큰 이슈가 있을까요? 물어보니 규제다. 이제 투자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 거래소 외에 자신들의 자산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수탁 업체에 이렇게 맡겨야겠죠. 지금 뭐 월가의 주요 은행들 또 우리나라의 시중 은행들이 다 지금 가상자산 수탁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뭐 직결된 요소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돈과 시간이 좀 든데 지금 뭐 문제없이 바이낸스도 잘 진행 중에 있다. 자, 왜 블록체인이냐 얘기를 했더니 인터넷 관련해서 비유를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은 기술인데 무슨 기술이냐?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술이다. 자, 이 위에다가 뭐 소셜미디어, 뭐 전자상거래, 우리 지금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이게 전부 다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근데 블록체인은 기술은 기술인데 이제 가치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돈이죠. 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임팩트가 세다. 그리고 이게 더 훨씬 더 유망한데 대신에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뤄야 하겠다. 뭐 이렇게 너무 빨리 가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이제 하나를 물어보죠. 지금 크립토 산업에서 좀 큰 문제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뭐 뼈 있는 답변을 하죠. 기술에 그 블록체인 업체들이 기술에 집중해서 뭐 제품 서비스를 계속 내놓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돈에 정신이 팔려서 결국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자, 지금은 많이 그래서 망한 시기죠. 앞으로도 조금 더 망할 수 있지만 지금 계속 사람을 뽑고 기술과 자신들의 그 경쟁력을 높여놓는 그 몇 개의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 한 10년, 5년 큰 어떤 시장 파일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 새로운 뭐 팡이 또 나오겠죠. 크립토 업계에서. 제가 이 행사들을 뭐 비트코인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3D 프린팅도 14년도 처음으로 했죠. 이게 다 대한민국 최초 이제 각 부문 영역의 최초인데요.
이걸 어떻게 했냐? 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미국의 공동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회장님이죠. 근데 그 친구가 억만장자였고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일단 그냥 단 1년, 2년이 아니고요.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독서를 하는 거 이게 기본이고요. 신문도 뭐 그냥 하루에 뭐 그냥 한 10개, 20개씩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좀 공통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당장 착수하는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행사 전 세계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소위 말해서 꽂히면 그냥 그거 관련해서 쭉 그냥 행사들을 자산들을 사서 사업을 진행하는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단을 하는데요. 매우 신속합니다. 자, 네 번째는 실패를 할 수 있죠. 실제로 15년도에 그 많던 행사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하락장이 길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나 그냥 다른 데 이직하면 돼. 뭐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 네 번째 용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통 크게 걸 수 있는 배짱이 있죠. 자, 이게 다 있어도 자기가 것만큼 가져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만큼 잃을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시장 낙관론자였습니다. 시장 비관론자, 회의론자들은 저는 억만장자를 지금까지 본 적도 사실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일희일비 않는 인내심. 뭐 지금 뭐 하락장이다, 뭐 역대 최악의 뭐 그 거시경제가 무너진다, 뭐 얘기는 계속 나오죠. 뭐 전쟁 중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하면서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운이 더해지면 저는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이게 혹시 우리가 코인 투자 아니면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1번부터 8번까지가 저희들이 다 골고루 갖고 있을 때 나중에 웃고 떠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번 창펑차오 그 삶을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리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